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마흔을 바라보고 있는 아기 엄마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양한 계획들 세우셨을 겁니다. 저 역시 많은 것들을 계획했어요. 특히 올해는 저희 애들이 학교를 들어가는 해라 무척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는 해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사실 아무런 특기도 재능도 없었고, 심지어 몸도 많이 불편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제가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특별한 일화는 없는데, 제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성공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말해드리고 싶고, 그런 저를 보고 용기를 얻어가셨으면 해서 사연했습니다. 들어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제 인생을 다시 되돌아본다면 결혼 후 허니문 베이비로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가장 좋았어요. 쌍둥이란 말에 놀라긴 했지만 한 번에 낳고 아이들 빨리 키워서 내 인생 살자고 남편과 다짐했던 날들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아이는 축복이었고 출산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 몸이 이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예정된 산부인과 정기 검진을 갔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의외의 말을 하셨어요. 지금 자궁 수축되는 거 혹시 느끼시나요? 지금 자궁 수축이 일어나고 있고 자궁 경부도 짧아져 있어요.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네? 저희 애들은 괜찮아요? 저는 이게 태동인 줄 알고 그냥 잘 놀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산부인과 검진 갔다가 자궁 수축과 경부 길이가 짧아져서 입원을 해서 추이를 지켜봐야 했고요. 대학병원까지 전원해 아이를 지켜내기 위한 시술도 받고 케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신 중도까지 왔고요. 임신 중기 이후부터는 계속 병원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다행히 아이들은 주스를 꽉꽉 채워서 건강하게 나왔어요. 출산을 하고 난 직후까지도 남편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을 너무 예뻐했어요. 여보, 얘 하품한다. 아유, 귀여워. 어쩜 이렇게 귀여울까? 똑같이 생긴 귀요미가 두 명이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 당신도 아이 예뻐하는구나. 나도 이렇게 낳고 보니까 쌍둥이가 좋은 것 같아. 정말 우리 애들 너무 귀엽다. 당신 많이 닮은 것 같아. 엄마도 그러던데? 나 닮았다고? 나는 당신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마랑 눈만 날 닮고 전반적인 건 다 당신 닮았어. 그래서 인물이 훤칠한 것 같아. 남편과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딱 아이를 보는 것까지만요. 남편은 아이들을 예뻐하기는 했지만 아이 케어는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다닌다는 이유로 육아에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심지어 쌍둥이인데 말이죠.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게 되었어요. 낮에는 친정엄마가 와 있다가 밤에 가시기 때문에 큰 힘이 들지 않지만요. 왜 아기들은 항상 밤에만 울잖아요. 밤마다 악을 쓰고 둘 다 한꺼번에 울면 저는 정말 진땀이 났습니다. 그 긴 밤을 저 혼자 견디면서 몸이 더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낳고 조리원 퇴소를 하고 난 직후 두 아이를 안고 지내다 보니 디스크도 생겼고 고혈압에 당뇨까지 몸이 정말 안 좋았어요. 아침에 눈뜨기가 힘들 정도로 제 건강 상태는 안 좋아졌습니다. 다행히 친정엄마가 가깝게 살아서 저희 집으로 매일 출근하는 것처럼 와줬어요. 그런 엄마께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시집간 딸이 자립하지 못하는 게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게다가 저희가 넉넉한 편이 아니라 금전적으로 효도를 못하고 있었는데 너무 죄송스러워서 다가오는 명절 때에는 원래 드리는 돈에서 더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을 했죠. 여보, 애기 낳고 처음 명절인데 이번에는 좀 엄마한테 보답을 해드리자. 엄마가 매일 우리 집에 오셔서 애들 다 봐주시고 우리 집 살림에 나까지 돌봐주는데 이번 명절에는 엄마 용돈 좀 더 드리고 싶어. 어때? 장모님 용돈? 하긴 도우미를 써도 한 달에 100 이상은 깨질 텐데 모든 일을 장모님이 다 해주시긴 하지. 그래, 얼마 드리고 싶어? 짠돌이라고 유명한 제 남편이 엄마 용돈을 드리자는 제 말에 큰 저항 없이 엄마 용돈을 척 하고 내놨어요.
이런 상황에 찍소리 못하는 사연이 있어요. 때는 결혼 초였어요. 제가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었었거든요. 현재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시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른 나이에 치매가 오셔서 입원 중이십니다. 시어머니의 치매는 같이 사는 남편조차 모르고 자랐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치매 증상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그날은 저희 결혼식 날이었어요. 예식이 다 끝나고 저도 한복으로 갈아입고 패배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제야 하객들께 인사드리려고 어머님과 필요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층이 달라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갔고요. 때마침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좀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셨어요. 오늘 정말 수고 많았다. 아예 아침부터 준비하느라 많이 피곤하지? 사람들도 많이 와서 식장이 북적북적한 게 보기가 좋다. 아이 그런데 네 시아버지는 도대체 어딜 간 거니? 패백을 할 때는 와야지.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어떻게 패백에 오세요? 아버님은 돌아가셨는데요. 뭐? 네 시아버지가 저 세상 갔다고? 어머, 아유, 맞네, 맞아. 세상에, 얘, 나 어떡하니? 어머님, 무슨 문제 있으세요? 혹시 자주 이러세요? 혹시 뭐, 기억이 안 나는 게 많으시다거나. 아니, 가끔 그러는데, 아유, 나 어떡하니? 어떻게 그런 걸 까먹어? 가끔씩 누군가가 나를 해칠 것 같다는 생각에 많이 불안하고, 아, 그 사람이 네 시아버지인가 보다. 가끔 나한테 찾아와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도무지 무서워서 보지도 못하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이 횡설수설을 하셨고요. 갑자기 겁에 잔뜩 질리더니 실수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파란색 한복이 점점 진해져 가는데 본인이 실수를 한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창피해하는데 저도 그때 완전히 멘붕이었죠. 예. 아유, 나 이제 어떡하니? 이 모습으로 어떻게 가? 나 좀 도와줘라. 어? 어머님은 아이처럼 엉엉 우셨어요. 이 상태로는 도저히 필요 현장에 인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되어서 어머님을 안전한 곳에 쉬게 하고 저희끼리 인사를 드리고 결혼식장에서 나왔습니다. 걱정이 너무 되었어요. 신혼여행이 예정되어 있어서 안 갈 수도 없었고요. 혼자인 어머님은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허둥지둥 되고 있었는데 근처에 저희 엄마가 사셔서 엄마께 부탁드렸어요. 하루에 한 번씩만 시어머니 댁을 들여다봐 달라고요. 엄마도 흔쾌히 수락해 주셨어요. 신혼여행에서 오자마자 조심스럽게 시어머니한테 병원에 가보자고 권유했고요. 바로 치매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예상대로 치매가 맞았어요. 치매 확정을 받은 날 어머님은 또 많이 우셨어요. 어머님은 자꾸 깜빡깜빡하고 그러는 게 생각할 게 너무 많아서 벅차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실수를 자주 하셨는데 그것도 폐경되고 나서 요실금 생긴 걸로 여겼다고 해요. 저희가 결혼 전에는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요. 남편은 바빠서 집에 잠만 자러 들어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어머님 상태를 전혀 눈치를 못 챘대요. 그때라도 알아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는 정말 그때라도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여겼어요. 어머님은 자기 큰아들과 큰 며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많이 의지를 했어요. 하지만 뭔가에 틀어졌는지 큰아들 레에아는 연락하지 않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주버님과는 연락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래서 저밖에 어머님을 챙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 한 5개월 모셨을까요? 그때 실감을 했어요. 치매 환자 돌보는 거 이건 할 게 못 된다고요. 어머님이 아픈 거라고 생각하고 넘기려고 해도 힘도 세고 점점 중증으로 상태가 안 좋아져서 결국 요양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남편 혼자서 요양원 비용 내고 있어요. 아주버님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저도 자신의 엄마한테 할 만큼 했고 저 아니었으면 어머님 치매 알아본 사람도 없을 텐데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줬으니 남편도 저한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많았겠죠. 게다가 저희 친정엄마가 지금 저희 집에 매일 와서 고된 일을 다 해주고 계시는데 이런 건 무슨 일이 있어도 보답을 해드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명절이라도 돈을 좀 더 드리자고 할 때 그 짠돌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돈을 내드렸습니다. 저는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이고요. 엄마, 매일 우리 집에 와서 다른 일도 못하고 우리 애들 돌봐주고 우리 집 살림에 나까지 돌봐주는데 내가 보답을 많이 못한 것 같아. 명절인데 많이는 못 넣었어. 이 돈으로 엄마 옷 사든지 갖고 싶은 거 하나 사. 많이 드리고 싶은데 형편이 그래서 이거라도 받아줘. 아우, 얘 아니야. 엄마 돈 있어. 엄마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재밌어서 하는 거야. 애기들 보고 너도 보는데 엄마 너희 집 올 때마다 재밌어. 아유, 엄마 돈 안 줘도 돼. 이 돈으로 너네 맛있는 거 사 먹고 애기들 이쁜 옷 사 입혀. 그럼 내가 너무 염치가 없지. 아, 엄마 이거라도 받아줘야 내가 마음이 편해. 많이는 못 드려. 우리도 외벌이의 박봉의 쌍둥이라 성의 표시만 한 거라 생각해줘. 알았지? 그래, 알았어. 아이, 그럼 그 대신 엄마가 밥 사줄게. 그 밥 맛있게 먹기다. 그렇게 엄마한테 명절에 소정의 금액을 더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돈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저희 집은 남편이 돈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월급이 부족한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했어요. 저희가 많이 버는 편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님 요양원비를 내고 있잖아요. 쌍둥이를 키우고 있고 더 이상 돈 나갈 곳은 없는데 이상할 정도로 남편은 돈돈거렸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다 계산하고 애들 물건 사는 편이었거든요. 쓸데없는 물건은 절대 사지도 않았고요. 기저귀, 분유 이런 본능적인 물건들만 샀어요. 옷은 다 물려 입었고요. 이 정도 소비는 남편 월급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아니었나 봐요. 입만 열었다 하면 돈이 없대요. 더 아껴 쓸 수 없어. 아, 지금 생활비가 저번 달보다 더 많이 나왔어. 이러다가 우리 집 파산해. 아유, 여보, 참 그렇다. 항목 세세하게 따져봤어? 식비가 전부인 우리 집에서 아낄 곳이 어딨어. 애들이 크니까 더 먹어서 분유값이 더 나온 거지. 우리 밥도 엄마가 시장 봐서 해주는 거 먹는데 아낄 곳이 어딨냐. 이상할 정도로 쪼들렸고요. 이런 생활이 지속되니 남편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는지 성격도 괴팍해지고 집에서는 말도 잘 안 했어요. 어쩌다 말하면 신경질적으로 응했고요. 점점 괴물로 변해갔어요. 남편은 많이 힘들어했는데 저도 몸이 안 좋으니 맞벌이는 꿈도 못 꿨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활비를 줄여보고자 가계부를 썼는데요. 남편 월급이 충분했고요. 심지어 적금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남는데 괜히 저한테 그러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돈 나갈 곳이 생겼어요. 조리원 퇴소 후부터 친정엄마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같이 저희 집에 와서 애들과 저희 집 살림에 아픈 저까지 보살펴줬는데 저는 그게 너무 고맙고 죄송스러웠어요. 그래도 저 혼자 애들을 볼 수 없는 정신과 체력이라서 엄마 도움을 받아야 했는데요. 그래서 남편한테 매달 용돈 30만 원씩이라도 드리자고 했어요. 여보, 나는 우리 엄마한테 너무 고마워. 내가 많은 돈을 드리자는 것도 아니야. 시급으로 치면 정말 많은 돈을 드려야지만 성의 표시만 하자.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엄마한테 용돈 드리는 걸 말도 안 되는 변명까지 하면서 반대했습니다. 뭔 소리야. 우리가 장모님 용돈 드릴 형편이 안 돼. 아이, 그리고 장모님이 원해서 우리 집에 오시는 거지. 우리가 뭐 해달라고 부탁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잠자코 있어. 그때 기분이 확 상했어요. 아픈 딸을 보고만 있을 엄마가 어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얘기까지 꺼내게 되었죠. 아, 그럼 나도 어머님이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어머님 모른 척해도 됐었겠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 어찌됐든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건데 고마운 건 고마운 거지. 나 혼자 애들 어떻게 봐? 앞으로 못 볼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다른 집 와이프들은 혼자 애도 잘 본다는데 너는 그걸 왜 못하냐고. 그리고 치사하게 우리 엄마 보살펴 준 걸 콕 집어서 이야기하자는 저희가 뭐야? 아, 너도 돈 달라 이거야? 남편과 감정 싸움으로 번졌고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했던 진심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안 통해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어이없는 소리를 하대요. 그렇게 장모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게 안타까우면 네가 짐 싸고 어머님네 가서 살아.
그러면 되겠네. 우리 집에는 안 들어와도 되니까 그렇게 해. 나도 간만에 애기 울음소리 안 듣고 푹 자봐야겠다. 문제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큰 소리만 치고 있는 거예요. 돈 달라고 할까 봐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저도 팩트를 날렸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숙생처럼 살 거면 당신이 나가. 둘이 반반씩 해서 결혼했는데 당신이 뭔데 나를 쫓아내. 이 집에 내 지분이 반 이상이야. 알아? 저도 그때 너무 화가 나서 다음날 남편이 출근했을 때 남편 짐을 캐리어에 싸서 현관 앞에 내놓았어요. 저런 인간은 호되게 당해봐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이 이 짐이 뭐냐고 물었어요. 저는 당신 같은 무능하고 염치 없고 되바라진 사람과는 살기 싫다고 나가서 살라고 했습니다. 집에 반은 팔리는 대로 준다고 했고요. 그때서야 남편이 정신이 들었는지 상황 판단을 했는지 납작 엎드리더라고요. 그 다음 날이 주말이었는데 웬일로 저희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표현도 하고요.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가서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저녁밥도 먹었어요. 너무 오래간만에 사위 노릇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그러더군요. 정말 미안한데 우리 집 재정 상태로는 장모님께 매달 용돈을 드리는 건 무리야. 아무리 쥐어짜도 이건 답이 없더라. 미안해. 그래? 그럼 엄마 오지 말라고 할게. 솔직히 엄마가 뭔 돈을 벌어서 우리 집에 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염치가 없어서 엄마 도움 못 받겠어. 엄마 오지 말라고 하는 대신에 당신이 더 많이 일해야 해?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알았지? 그래. 내가 집안일도 하고 아이들 케어도 잘할게. 우리끼리 해보자. 우리 애들인데 우리가 해야지. 내가 잘할게. 일이 이렇게 된 김에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엄마 보고 저희 집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희 둘이 해본다고 했죠. 정말 죄송하고 염치 없어서 엄마 도움 못 받겠다고 했고요. 엄마는 엄마가 원해서 하는 일이라고 했지만 제가 죄송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둘이 해보겠다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혼자 아이들을 돌보게 되었어요. 첫날부터 밥 한 술 못 먹고 아이들 돌보기에 고군분투했죠. 그러다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남편이 애들 목욕과 빨래, 설거지를 담당했어요. 저는 모든 체력을 쏟아부어서 앉아있을 체력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오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은 엄마한테 도움을 안 받는 대신에 자기가 더 많이 일하겠다고 했으면서 고작 청소하고 빨래하는 일에 항상 입이 대빨 나와 있었어요. 단 하루도 흔쾌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꾀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부터는 자기도 아프다며 핑계를 대고 누워만 있더라고요. 아픈 사람한테 일을 시킬 순 없잖아요. 남편을 위하는 마음에서 봐줬던 건데요. 점차 남편 몫의 일들이 저에게 다 돌아왔습니다. 아유, 아프다는데 어쩌나요. 아픈 사람한테 일을 시킬 수도 없고요.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제가 맡게 되었어요.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애들은 한 해 한 해 커가고 엄마가 간간히 와서 봐주시긴 했지만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가 하필 코시국이었는데요. 애들이 새 돌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다니지 못할 때였어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애들과 함께 지지고 볶았어요. 엄마도 혹시 모르니 오지 말라고 하고 남편 놈은 퇴근하고 자기 할 거 하기 바빠서 말 그대로 독방 육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힘든지 몰랐어요. 제가 무너지면 우리 애들 볼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더 정신을 번쩍 차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점점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고 몸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는지 집에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제가 병원에까지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어요. 엄마가 옆에서 울고 있었고요.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판단하기가 힘들었어요. 이거사, 힘들면 엄마한테 말하지. 엄마가 자식 돌보지 누가 자식을 돌봐. 아유, 엄마, 나 지금 실려온 거야? 나 쓰러진 거야? 아, 나 어떻게 여기 온 거야? 애들은? 아가들이 기똥차게 잘 커서 엄마 쓰러졌다고 할미한테 전화했더라. 엄마가 안 일어난다고. 아유, 내가 불이 나게 너희 집으로 뛰어갔어. 119 불러서 여기 온 거야.
애들은 옆집에 맡겨놓고 왔어. 지금 김서방이 온다더라. 애들이 그때 한창 집 전화로 전화를 거는 걸 참 좋아하던 시기였는데 놀이처럼 했던 전화 거는 훈련이 이때 빛이 났습니다. 애들 덕분에 엄마 덕분에 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혈당으로 쇼크가 왔다고 했고요.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높고 혈압도 높은 데다가 영양실조 일부 직전이라며 몸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애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자식 있으신 분이 이렇게 몸 관리를 하시면 안 되죠. 애들한테 누워만 있는 엄마가 되고 싶은 건 아니죠. 운동도 하시고 좋은 것도 먹으시고 병도 치료하시고요.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몸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러다가는 계속 누워만 있는 신세가 돼요. 심각합니다. 아셨어요? 의사 선생님의 경고에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고요. 눈물까지 흐르더라고요. 제가 그때 엄마한테 신세한탄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살다가 몸도 안 좋고 마음도 안 좋아져서 나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하고 싶은 거 정말 많아. 나도 사회에서 인정받으면서 일하고 싶어.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진심을 다해 응원해 주셨어요. 아니야, 네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나이도 어리고 이제 아이도 다 낳았겠다. 조금만 더 키우면 시간이 생겨서 너 하고 싶은 거 하며 살 수 있어. 엄마가 도와줄게.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엄마한테 좀 염치가 없으면 어때? 엄마인데. 그런 건 생각하지 마. 때마침 남편이 조퇴를 하고 병원에 왔어요. 그런데 누워있는 저를 보자마자 말을 참 밉게 하더라고요. 당신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운동 좀 하라고 했잖아. 평소에 운동 안 하니까 살도 찌고 체력도 없어진 거지. 쓰러지기까지나 하고. 애들은 뭐래? 왜 쓰러졌는지 제 걱정은 하나도 없이 와이프가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자기는 뭘 했는지 저만 나무라기에 저는 폭발해버렸습니다.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와이프가 병원에 실려왔으면 무슨 이유인지 물어나 봐야 하지 않아? 뭐? 운동? 내가 운동할 시간이 어딨어. 애들이랑 24시간 붙어있고 애들 케어하고 집안일에 당신 오면 밥 차려주고 하면 밤인데 쓰러져 자기 바쁘지. 거기서 어떻게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라는 거야. 당신 생각이 좀 있으면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애 하나도 키우기 힘든데 우린 둘이나 되잖아. 이 상황에서 육아와 집안일을 모두 나한테 맡겼으면 내가 힘들어할 만하지 않냐고. 이 미친 인간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엄마도 할 말이 많았지만 입을 꾹 다물고 저를 말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의외의 인물이 남편을 호되게 혼내주었습니다. 듣자 하니까 정말 화가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어떻게 와이프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방치를 하셨어요? 이건 방관이나 다름없어요. 방관자 죗값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게다가 들어보니까 집에서는 손도 까딱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와이프 입장에서는 같이 살 명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와이프 살리고 싶으면 지금 당장 그 마인드 변해야 할 것입니다.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의사 선생님이 말을 좀 세게 하긴 했지만 속이 시원해지더라고요. 게다가 응급실 다른 베드 사람들도 다 남편을 보며 혀를 차니 남편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그때서야 파악이 됐나 봐요. 꽤나 부끄러워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때 이후로 남편이 집안일도 좀 하고 많이 달라졌긴 해요. 다시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애들 씻기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애들과 놀아주기도 하며 아빠 노릇을 했지요. 그것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정신을 덜 차린 것 같았어요. 제가 돈을 못 벌어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내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시국이 어느 정도 잠잠해졌을 때 저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동시에 취업을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일반 사무일을 했었는데요. 경력도 단절되었고 이제 나이까지 많은 아줌마를 누가 써주겠어요. 좋은 회사에서는 다 반려가 되었고 작고 일 많은 회사에서 저 받아준다고 해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호기롭게 새 출발한 것과는 다르게 저를 가로막는 요소들이 많았어요. 출근한 지 일주일도 안 됐고 애들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 등원한 지 며칠이 안 됐을 때
40도에 육박하는 고열이 나면서 감기에 걸렸거든요. 코로나인 줄 알고 엄청 놀랐지만 다행히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입사한 신입이기 때문에 월차 연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애들 케어를 맡겼죠. 아, 여보, 애들 많이 아파서 어린이집 못 가. 당신이 월차 써서 애들 케어 좀 해? 나는 쉬고 싶어도 연차나 월차가 아직 없잖아. 아픈 자기 자식 챙기라는데 남편이 아주 노발대발로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뭐? 나보고 월차를 쓰라고? 그냥 당신이 회사를 때려쳐. 많은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닌데. 아이, 그깟 푼돈 받으면서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애들도 고생하지 않게 당신이 그만두고 애들 보면 되겠네.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 말이 화가 나는데 그때는 애들이 아파서 그런지 아유, 이참에 그만둘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자식이 아픈데 피눈물 나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고는 휙 하고 출근을 하는데 하는 수 없이 저는 다시 엄마한테 손을 벌렸습니다. 애들을 맡기면서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그냥 회사 그만둘까 봐. 아직 애들이 너무 어려서 감기 자주 걸릴 텐데 그럴 때마다 난감해질 것 같아. 독감이라도 걸리면 어떡해. 아니야. 이왕 마음먹은 거 독하게 헤쳐나가. 네가 이 정도 마음먹기 어디 쉬웠니? 절대 쉽지 않았던 거 엄마가 잘 알아. 엄마가 다른 건 몰라도 애들 봐주고 먹이는 거는 다 도와줄 테니까 너는 너대로 네 꿈을 펼쳐. 엄마는 그러는 네 모습 보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엄마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떻게 찾아온 기회인데 제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다니면서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비록 몸이 많이 넉넉해져서 예쁜 옷들을 못 입지만 왕년에는 44 사이즈여서 옷을 정말 많이 사고 좋아했거든요. 엄마가 무슨 패션쇼를 하냐며 등짝 스매싱을 날릴 때도 있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제가 산 옷들 친구들도 따라 사며 유행을 선도했던 적도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때서야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이 옷이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이후 이걸 이용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퇴근 후 젊었을 적에 옷 사러 자주 가던 동대문 사장님 가게를 갔는데요. 저를 아직도 기억하시곤 안부를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아유, 지금도 예쁜데 그땐 정말 이뻤지. 이제는 옷 많이 안 사? 나는 그때 자네가 하도 옷을 많이 사서 장사하는 줄 알았잖아. 가져가는 옷마다 히트를 쳐서 나도 돈 많이 벌었고. 이제는 보시다시피 몸이 너무 넉넉해져서 맞는 옷만 찾아 입게 되었어요. 저도 그때 옷 사면서 참 재밌었는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왜? 빅사이즈도 엄청 이쁜 거 많어. 분명히 자네라면 예쁜 옷을 알아볼 거야. 저기 코너 돌면 빅사이즈 가게거든? 거기 한번 가봐. 저는 빅사이즈 옷들을 보니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왜인지 이 길이 제 길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저에게 새로운 길이 생겼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과감히 회사는 보름만 다니고 퇴사를 했고요. 스마트 스토어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옷을 떼다가 팔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한 공장과 체결을 해서 약간의 리폼을 거쳐서 판매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을 쌓아놓을 창고나 사무실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정말 소자본으로 하는 일이라 장소를 구하기는 어려웠고요. 저희 집에는 아기 용품으로 가득 차 있어서 엄마 혼자 사는 집을 사무실로 차려 그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사는 의외로 잘 됐어요. 저처럼 왕년에는 날씬해서 아무 옷이나 못 입는 안목 높은 빅사이즈 사람들이 많았고요. 예쁜 옷을 입고 싶어하는 여자의 욕구는 당연하잖아요. 리폼한 옷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첫 정산을 받아보니 무려 1,30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꽤 많은 금액이라 기뻤고요. 의미 있게 쓰고 싶었어요. 그때 엄마 차가 경차였는데 오래됐었고 아기들 둘 태우고 병원도 다니고 소풍도 다녀주셨는데 작은 차로는 벅차고 위험해 보였어요. 제가 첫 정산을 1,300만 원이나 받았지만 새 차를 사줄 형편은 되지 않아서 깨끗하고 사고 없는 중고차를 엄마한테 선물해 드렸습니다.
엄마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아휴, 내가 살다 살다 차 선물을 받아본다. 이거 정말 내 차 맞아? 네가 정말 산 거 맞지? 아유, 엄마 너무 좋아. 정말 행복해. 중고차라 미안해. 내가 앞으로 돈 더 많이 벌어서 엄마 차 더 좋은 걸로 바꿔줄게.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일이 일어난 건 엄마한테 차를 사주고 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엄마가 애들을 픽업해서 저희 집에 데려다 주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퇴근하던 남편과 지하 주차장에서 딱 마주쳤는데요. 차를 바꿨냐는 남편의 물음에 제가 사줬다고 대답을 했어요. 엄마는 당연히 남편이 알고 있는 줄 아셨대요. 제가 사줬다는 말을 들은 남편은 표정이 일그러졌고요. 집에 와서 저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장모님 차 사드렸더라? 아니 무슨 돈으로 장모님 차를 바꿔줬어? 혹시 대출했어? 아니, 내가 돈이 생겨서 엄마 차 바꿔드렸어. 엄마가 매일 우리 애들 픽업해 주시잖아. 오래된 경차인데 당신도 알다시피 뒷좌석에 카시트 2개 채우기도 벅차고 혹시 접촉사고라도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니까 이참에 바꿨어. 뭐? 돈이 생겨? 월급 받았냐? 그거 고스란히 장모님 차 사드린 거야? 아, 푼돈 버는 년이 겁도 없이 차를 사? 그럴 돈 있으면 우리 엄마 요양원 비용이라도 내놔봐라. 넌 너희 집밖에 생각 안 하지? 너 왜 그렇게 네 식구만 챙기냐?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결혼한 마당에 니네 집 우리 집이 어딨어? 다 같은 부모지? 내가 지금 알아듣게 말한 것 같은데 당신 왜 이러는 거야? 지긋지긋하다. 돈 버는 사람 따로, 돈 쓰는 사람 따로인 이 생활 정말 지겨워. 내가 아무리 헌신해봤자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는 이 생활 정말 지친다고 지쳐. 난 이제 당신을 위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믿음도 없고 신뢰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남편은 제가 엄마한테 차를 사줬다는 말에 당장 이혼하자고 했고요. 남편 방 어디에선가 이미 남편 정보는 작성되어 있는 이혼 서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이혼 서류를 보고 저는 그 부분에서도 적잖은 충격을 받았어요. 당신 진심이구나. 나랑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네? 나는 그것도 모르고 당신과 잘해보려고 일도 한 거였는데. 그래, 알았어. 헤어져 줄게. 서류 줘. 지금 작성할게. 제가 무슨 돈을 많이 썼고 남편이 무슨 헌신을 했을까요? 사실 그날 남편한테 제가 돈 번 것에 대해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이상 제 사정에 대해 말하기가 싫어졌습니다. 사실 이때 직장이 아니라 창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다고 말을 하고 싶었어요. 숨기려는 이유는 없었고요. 성공을 한 뒤에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망했다면 또 수많은 질타를 당할 게 뻔하잖아요. 남편은 왜 이렇게 돈돈거리는지 저도 남편과 결혼 후에는 흔한 배달밥 한 번을 맘 놓고 먹은 적이 없었어요. 저도 지쳤나 봅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혼하자고 할 때 서류에 제 이름도 나란히 쓰게 되었어요.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 재산 분할은 정확히 하자. 반반씩 하고 애는 내가 키울게. 당신이 키워봤자 애들 방치만 될 것 같네. 양육비 보내. 뭔 소리야? 당신은 밖에서 돈도 벌지 않았는데 당연히 재산은 내가 더 가져가야지. 당신은 애 키우고 병원 다니고 한 것밖에 더 했어? 이렇게 나오시겠다? 그럼 나도 못 참지. 그럼 이혼 소송으로 하자. 누구의 말이 맞는지 소송으로 겨뤄보자고. 뭐? 소송? 아니, 소송은 하지 말자. 그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안 좋아. 그럼 내가 5천만 원 더 줄게. 그거 더 줄 테니까 이혼해. 양육비도 다달이 보내줄게. 당신 뭔가 캥기는 게 있구나. 예전부터 궁금했어. 왜 이렇게 돈돈거리는지. 그 이유는 소송을 통해서 밝혀지겠지? 각오해. 나는 소송을 진행할 테니까. 저는 과감히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일을 진행했고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남편의 비밀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인간이 그 긴 세월 동안 돈돈거렸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6천만 원 빚이 있었고요. 결혼 후에는 그 빚을 만회해 보려고 했는지 주식에 전 재산을 몰빵해서
빚이 산더미처럼 늘어났습니다. 이혼 소송을 할 당시에 빚이 거의 2억 원에 육박했어요. 남편은 이후로도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주식에 돈을 많이 쏟아부었습니다.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말이죠. 제가 엄마한테 차를 사줬더니 대출을 받았냐고 노발대발했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자기는 대출 받아서 엉뚱한 곳에 돈을 흥청망청 써놓고 누가 누구 돈을 막 썼다고 하는 걸까요? 정말 너무 싫어졌어요. 저는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고요. 변호사는 개인의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는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기에 재산 분할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재산이라고 있는 것은 아파트였는데요. 그마저도 반은 대출받아 산 집이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받을 건 받아야죠. 이혼 소송이 아주 오래 걸리잖아요. 제가 일을 한 지 3달이 지났을 무렵 차를 뽑았고 그 차를 타고 법원으로 갔어요. 남편은 그때까지도 제가 뭘 하는지 모르긴 했어요. 법원 주차장에서 남편을 만났는데 제가 벤츠를 타고 나타나자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저를 호기심 가득하게 쳐다보더라고요. 하, 차도 빌렸냐? 아주 돈 쓰는 게 특기지. 너랑 안 살길 잘했다. 아주 다행이야. 맞다. 당신 아직 모르지? 내가 무슨 일 하는지. 그냥 나랑 살았으면 인생 활짝 폈을 텐데 안타깝다. 나 이런 일 해.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 저는 남편한테 제 명함을 건넸어요. 남편은 명함을 한참을 보더니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나 사업해. 우리가 이혼하자고 말한 지 1달 전부터 했었는데 당신이 우리 엄마 차 바꿔줬다고 노발대발하는 바람에 말도 못했네. 어쨌든 나 심지어 아주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어. 이 차 내 돈 내산한 거야. 부러우면 지는 거라던데. 당신 표정이 말을 해주고 있네. 거 좀 표정 관리 좀 해야겠다. 아니 그럼 말을 하지. 나 솔직히 당신이 돈도 많이 못 버는데 장모님 차 바꿔줬다길래 대출 받아서 해드린 줄 알았지. 돈을 흥청망청 쓰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화가 난 거고. 그거 아니라면 우리 이혼할 필요 없겠는데? 우리 그럼 이혼하지 말자. 나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다 해소가 됐어. 아이고 웃기고 있네. 미쳤니 내가? 내가 안 괜찮아. 당신 결혼 전에 빚 있다는 거 왜 말 안 했어? 그 빚이 지금 2억이 됐다며. 주식하다가 돈 다 날려서 애들 분유값을 아끼려고 했었냐? 당신이 사람이냐? 나는 사람 같지 않은 당신과 더 이상 같이 살기 싫다고. 내가 돈 잘 번다고 하니까 아쉬운가 본데 나는 이혼 소송하면서 당신 진면목을 알게 됐어. 더 살았다간 내가 어떻게 됐을 것 같네. 이참에 마음먹은 거 끝까지 소송해보자. 남편은 제가 돈을 잘 번다고 하니까 태도를 바꾸며 매우 아쉬워했어요. 자기 엄마 요양원비라도 뜯어내고 싶었는지 그냥 이혼하지 말고 살자는 게 말이 돼요? 내가 미쳤어요? 저는 남편의 말과 행동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혼 소송하면서 점점 남편한테는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남편은 자꾸만 친정집에 와서 애들한테 아빠 노릇하려고 하고 친정엄마한테는 사위 노릇하려고 했고요. 저한테는 그 거지 새끼가 돈이 어디서 났는지 가방까지 싸우면서 아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모두 눈도 깜짝하지 않고 그 인간을 쫓아냈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에서 제가 승소를 했어요. 비로소 남편은 전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이혼하고 나서부터 위자료와 양육비를 줘야 하는데 연락도 끊고 깜깜무소식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회사는 버젓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변호사와 상의해서 급여 압류했고요. 회사에서는 찐따 같은 남편 사생활 다 들통나서 왕따처럼 지낸다고 합니다. 올해 우리 애들 졸업식 때 발표회도 하고 1학년 입학도 하는데 그 인간은 못 보죠. 제가 갈 거니까요. 애초에 남편의 역할, 아빠의 역할 따위가 없어서 그런지 그 인간 없으니까 더 편하더라고요. 이혼하니까 많이 홀가분해졌는데 한쪽 구석이 아팠던 게 있었어요. 바로 이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저희가 이혼한 줄 모르고 요양원에 계실 텐데요. 이혼하고도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 어머님 생각이 나서
일부러 저는 요양원에 찾아가 면회를 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더니 반갑게 맞아주시더군요. 아유, 우리 예쁜 딸내미 왔네. 밥은 먹었어? 살이 찌니까 더 이쁘다. 누구 딸일고 내 딸이지. 어머님은 이상하게 저를 딸로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이전 시어머니한테는 악감정이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웃는 이전 시어머니를 보는데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어머님, 저 며느리예요. 잘 지내셨어요? 얼굴은 좋아 보이는데 기억은 더 없어졌나 보네요. 어머님, 왜 이렇게 자식 농사를 잘못 지으셨어요? 왜 그렇게 아들들을 못나게 키우셨어요? 이렇게 다정하고 고우신데 아들들은 왜 그 모양이에요? 나는 다 필요 없다. 우리 딸만 있으면 돼. 나는 너뿐이야. 아유, 우리 예쁜 딸. 큰아들인 아주버님하고도 연락 안 하고 산지 꽤 오래되었고 둘째 아들인 제 전남편도 인성 쓰레기잖아요. 어떻게 이런 어머님 아래에서 그 모양인 아들들이 컸는지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안 와요. 그러니까 저를 딸로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아들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부디 건강하세요.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전 시어머니 뵙고 오니 마음이 더 무겁기도 했고요. 사람은 제 역할을 다 하면서 살아야 해요. 제 역할을 다 하지 않는 사람들의 최후를 보신 겁니다. 그 역할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요. 새해에는 그동안 해야 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 미루지 마시고 꼭 시작해 보세요. 분명 여러분들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몸뚱이가 비천한 저도 이렇게 잘 해냈잖아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